자, 그럼 지리산의 발견과 결과를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강독하기 전에 571페이지 보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고 나서 시작할게요. 자, 심항로 개척이 이제 그는 15세기, 16세기에 거쳐서 이제 일어났는데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동방상문에 대한 욕구, 특히 향신료, 후추, 계피 같은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기를 만드는데 이제 고기가 이제 있으면 지금처럼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떡잖아요. 그래서 주로 소금에 절여 먹거나 아니면 훈제식으로 해가지고 먹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는데 이 후추나 계피 같은 향신료도 필요했는데 이 향신료가 유럽에는 안 나와. 생산을 못하죠. 그래서 인도나 실론 몰라카 제도에 이제 그것들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유럽에 가는 동안 이게 원래 물건보다 30배, 50배 정도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서 이 향신료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했고 특히 포르투갈이나 이런 스페인 같은 경우에 향신료를 주로 많이 원했어요. 금과 은과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에 대한 관심, 십자군 전쟁이나 특히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경로 이게 너무 뻥 튀어나왔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먼 거리 항해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 과학기술 발달, 뭐 나침판이라든지 하기, 그래서 하얀무기 같은 것들 해적격대에 이용했고 선박의 대표를 장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라반선이 이제 유행해. 카라반. 그래서 종전에는 갤린선이잖아요. 갤린선은 그 도다고 그 다음에 노스를 같이 사용하는 건데 이 카라반선은 뭐냐면 범선이에요. 범선. 그래서 이 범선이기 때문에 안전이 뭐냐면 이제는 바람의 힘을 통해서 가는 건데 카라반선이 이제 좀 더 발전된 게 갤리온이라는 그죠? 갤리온 무역할 때 그래서 카라반이나 갤리온이나 범선이다. 이제 이 카라반선은 이제 좀 약간 작은 범선을 얘기하고 이건 갤리온 되게 큰 범선이야. 많은 물건을 실어놓고 먼 거리 항이 강할수록 이렇게 이제 뭐냐면 범선이 발달됐다. 자, 그 다음에 지리학과 천문학이 발달됐죠. 그래서 지구 구형선, 지구는 동물다.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구형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톨로마이오스의 지리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포토나 천문학 대학들이 오면서 이제 지리학 같은 거 이제 발달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통일국가의 등장과 국왕의 장려, 중앙집권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열정.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슬람 투쟁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형성됐고 여기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동방에 있었던 프레스트 존이라는 국가가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이들과 연합해가지고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등등 여러 요인들로 해가지고 했고요. 그 외에도 그 당시 인구가 증가도 볼 수가 인구가 증가. 그래서 16세기 정점을 뒀던 인구가 이제 17세기 들어가면 이제 더 가도에 대해서 이게 정점이 16세기와 17세기 때 점점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 많은 인구들을 부양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식량과 원료 확보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추가하자면 아시아 상품 있죠. 여기 6번이나 아시아 상품의 어떤 욕구. 어, 그래서 아까쯤에는 향신료만 얘기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생산한 차,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하려면 은하고 금이 필요하죠. 근데 유럽에서 이제 생산량이 약하니까 어디에서 남미나 이런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져와서 은과 금을 거의 약탈했죠. 약탈해가지고 일부는 자기 유럽에 쓰고 일부는 아시아 상품을 구입하는 데 쓴 거야.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포르투갈, 에스파냐 왜 앞섰냐? 물론 영국과 프랑스 나중에 뛰어들었지만 처음에 앞섰던 것은 포르투갈, 에스파냐죠. 그래갖고 일단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은 항로무역 독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동방무역을 이제 하려면 동방의 물자를 받아들이려면 이슬람과 이탈리아를 거쳐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원가보다 더 많이 이제 띄어먹고 이제 비싼 가격을 사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소외되니까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고 그래갖고 콘스탄티에서 점령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무역로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향신료 가격이 상승했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있어요.
그 서양사 개론에 보면 콘스탄티노플은 그다음 동방구역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근데 이거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항신료 가격이 안정됐고 등등 이런 반론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대서양 연안 유치해서 지중해 모여 소유됐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이 뭐냐 중앙집권화 국가였죠. 그 스페인을 그 이스람세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도 같이 해줬다. 자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과 이제 스페인의 이제 보는데 포르투갈은 좀 방향이 뭐냐 좀 달라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시아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인도 항로 그래갖고 포르투갈 상대로 스페인보다 규모가 좀 작은 나라 아니에요. 인구도 적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시아에서 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런 것보다는 얘네들은 무역 거점을 이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무역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아부 케르케라 같은 사람들은 무역 거점을 확보하려고 그다음 인도의 이제 고아라든지 그 다음에 호르무즈, 말라카 여기를 점령했죠. 그래서 보통 인도양 무역의 3대 요충지가 어디냐면 호르무즈, 고아, 말라카야. 말라카는 어딘지 아시죠? 말레이시아 부근이고 고아는 이제 인도에 있는 거고요. 호르무즈는 그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 걸프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이 이제 호르무즈가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자, 하여튼 그 좁은 해협인데 거기가 중동에서 그 아시아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요충지야. 그래서 그 아부베 카르카라는 사람은 그 3대 요충지를 다 장악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거점 중심이야. 거점 중심이에요. 그래갖고 포르투갈은 더 이상 나가지가 않아요. 거점 중심 안전한 거점을 해갖고 해상 무역을 하려 했는데 이게 처음엔 통했어. 그런데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오면서 이 거점들 하나하나 또 점령하죠. 네덜란드나. 예.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우연치 이게 이제 뭐냐면 대서양 건너다 태평양을 가려고 했는데 대서양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건너다 보니까 아메리카에 있었어.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집중하게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문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고. 자, 그러면 포르투갈 보죠. 포르투갈은 이제 이슬람사회를 제치고 인도양 무역권의 해상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 쪽으로 가는 그걸 했는데 이미 이제 예전부터 이거는 인도 상인들이 알고 있었던 건데 뒤늦게 이제 포르투갈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자 엘리케시 그 항해 기술과 탐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도 축적 같은 걸 해갖고 아프리카 연안을 돌아서 금과 노예 보호 목적을 이제 했고요. 엘리케는 이제 그 게임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예.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어. 거기 나오면 엘리케 나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바르토르 디아스는 그 시망봉을 도와서 그 뭐냐면 아프리카 동안에 진출했고 시망봉은 이제 남아프리카 그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는 이제 그 아프리카 연안에 인도에 거쳐갖고 인도를 향해서 했고 향신 무역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라비트 해상 무역을 탈취하려고 이제 되게 노력을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이제 뭐냐면 했던 거는 이 바스코 다가마보다는 여긴 안 나와있지만 알부케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잘못 눌렀네. 자, 알부케르크는 아까쯤에 3대 요충지가 있죠? 호르무즈, 그 다음에, 호르무즈,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 말라카. 3대 요충지를 다 장악을 했어, 이 사람이. 그 거점 중심이었다. 토착인간 세력 간의 어떤 것들 마찰 좀 줄이고, 거점 중심을 점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 발견을 했던 사람이 이제 스페인 같은 콜럼버스죠? 그래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을 했고, 근데 이제 콜럼버스는 죽기 전까지 이게 새로운 대륙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누가 밝혀낸 거야? 아메리카 페스푸치가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아메리코 페스푸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최초 세계 여행을 했죠. 근데 지구 구형수로 입증했지만 그때부터 필리핀이 스페인 영토가 됐다. 물론 이 필리핀이라는 명칭 필리핀 2세의 명칭을 딴 거야. 마젤란은 그 필리핀 가다가 거기 싸우다 죽게 되고 그 부항장수가 이제 마무리한 거죠. 세계 일주를. 그래갖고 이제 신대륙을 이제 발견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제가 많이 빨먹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네요. 뒤에 얘기할게요. 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당시
그 식민지 개척 과정을 보면 처음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제 했죠. 16세기 때. 스페인은 신대륙 쪽으로, 포르투갈은 인도항로 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자, 이것이 이제 17세기 그 중반 때 들어가면 네덜란드가 장악을 해요. 네덜란드가. 예.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영국과 프랑스가 장악을 하죠. 예, 식민지 무역을. 자,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를 볼게요. 영국과 프랑스인데 영국은 북아프리카와 캐나다에 집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 카포트 부자가 북아메리카를 탐하고 허드슨만을 이제 하고 드레이크 같은 사람은 이제 유명하죠. 이 사람은 해적 출신이야. 그래갖고 이제 주로 영국 선박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여왕의 허락을 받고 스페인 선박을 약탈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락선이라고 해요. 사락선.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되게 빈국이었어요. 농업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려면 그 스페인의 그 무역선을 약탈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허가해줬어. 커터를 정해줬어. 그래서 이런 이제 드레이크 같은 해적들이 국가에 돈을 내고 약탈 허가증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 함선에 가서 이제 약탈을 하는 거야. 물론 영국 함선은 이제 뭐냐 영국의 배를 약탈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드레이크가 이제 뭐냐 약탈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국가에 를 바치고 자기가 또 먹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에 하도 드레이크 같은 해적이 난리치니까 이제 스페인 대사한테 드레이크를 이제 좀 처벌해달라고 엘리저스 여왕한테 요청을 했더니 알았다고 그 다음날 오라고 그랬더니 드레이크를 부르는 거야.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그 스페인 그 대사 앞에서 드레이크 기사 자기를 풀어라는 거야. 완전 너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페인하고 그 뭐냐면 영국이 또 카라네전을 하잖아요. 카라네전 때 그때 카라네전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드레이크야. 그래서 이 산악선들이 그 당시 많이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영국이 초창기 때 해적 활동이 국가 어떤 주요 사업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나중에 폐지가 했는데 이런 게 있고. 자, 그리고 코크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를 탐험했고요. 자, 프랑스는 이제 캐나다의 세인트 로렌스 지역을 확보하고 노바코시아 지역을 이제 건설하죠. 퀘벡을 개척하고.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 지역을 장악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7년 전제 과정에서 이제 캐나다가 이제 영국 넘어가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도 퀘벡 지역에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느이질라를 개척했다. 느이질라는 오늘날은 하나 주에 불과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뭐냐면 이 누이질라는 이제 오늘날 중서부 지역 있잖아요. 거대한 그 지역이 누이질라라고 하거든요. 미시피가 서쪽하고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뭐냐면 이거 동쪽 서쪽 지역, 그러니까 동쪽 지역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서쪽 지역, 그 중간 지역을 누이질라라고 해요. 이 지역이 어마어마해. 근데 이 지역이 그 뭐냐면 프랑스가 갖고 있다가 뭐 또 스페인을 뺏겼다가 또 프랑스 넘어가고 나중에 나폴레옹이 요 땅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누구한테 넘기냐면 미국한테 넘겨 돈 몇 푼 받고 예. 이 땅이 근데 이제 이거 넘긴 게 큰 실수였는데 미국이 좀 큰 행운이죠.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었다. 그럼 식민활동을 보면 초기 때는 아까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중심이었죠. 16세기 때.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동방보역의 실권을 장악해서 3대 요충지 고아, 말라카, 호르무즈 더 나아가서 이제 마카오를 장악하죠. 예. 그래서 마카오는 명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마카오가 포르투갈 땅이 된 거예요. 원래 마카오가 홍콩 같은 경우 뭐 조약 맺고 그러잖아요. 할양받고 그러는데 이 마카오는 뭐 그런 거 절차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마카오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정착을 한 거야. 거주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당시 명나라 한간 세력들이 강했잖아. 그 한간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 마카오를 살게 해달라. 그래서 청나라가 등장하니까 또 뇌물 주고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200년, 300년 거기 살다 보니까 자치권도 없고 그냥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뭐냐면 청나라 정부에서 인정해준 땅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니아 같은 경우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주요 식민지국을 건설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이제 뭐 식민지 건설하는 가운데 이제 뭐냐면 서로 다투니까 그 교황 알렉산더 2세가 이 다툼을 막기 위해서 중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토로데 실레스 조약인데 이거 외워두셔야죠. 포르투갈은 이제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 방면의 세력을 진출해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시아 세력은 필리핀과 진출하고 에스파냐는
주로 남미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줬어. 다만 예전 포르투갈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스페인이 식민지 지역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그다음 그 남미 지역에서는 어디가 제외된 거야? 브라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나눠 먹게 해준 조약이 토르데시우스 실레스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사라고사 조약이 있는데 이 물라카 제도의 이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포르투갈의 물라카 권리를 이제 스페인이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정해서 동방의 17도 경계를 설정해줬다. 그래서 이 두 조약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한때 이제 유럽을 주도했지만 일단 그걸 금과 은을 가지고 와도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국내 산업 기반이 약했고 그 다음에 또 약탈적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약탈했죠. 인디언들 착착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산 체제가 미약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후에 이제 등장한 게 네덜란드 17세기 중반에 네덜란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나중에 우세하면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패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까지 네덜란드 좀 볼게요. 네덜란드는 17세기 전반에 이제 했는데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출했고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의 바타비아가 있어. 거기에 이제 동인도에서 영국 새우 추출하고 아메리카 무역 독점하고 초창기 그래요. 초창기 때는 아메리카 무역을 독점했어. 그래갖고 북미 지역을 많이 지출했죠 네덜란드가. 그래서 오늘날 뉴욕 있죠? 뉴욕도 누가 만들었냐면 네덜란드가 만들었어. 그래서 뉴욕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이름에 얀이라는 그 호칭을 많이 써요. 성을 써.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양키즈란 말이 여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이 이제 그 뉴욕을 이제 점령해서 이제 뭐냐면 여기 자기 땅을 만들어놨죠. 자, 하여튼 그런데 네덜란드는 특징이 뭐 약탈무역이 아니에요. 이건 구상무역이야. 구상무역은 돈을 주고 하는 무역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 모직물 주고 자기 물자 주고 그에 상응하는 물자를 받는 방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 다음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죠. 그래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상품 작물을 내는 재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식민지 시기 때 널리 행해지는 무역 방식이에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세기 후반에 동인도 회사나 이런 것들이고 인도 중심의 무역을 했고 버지니아 식민지를 건설했고 프랑스는 아까 캐나다 중심에서 퀘벡시를 건설하고 미시피상 유역을 점령했고 요 지역을 이제 동쪽 지역 그 다음에 자 캘리포니아 서쪽 지역 여기를 루이질레라고 했죠. 여기를 장악했고요. 인도에 서부에 진출했지만 나중에 이제 영국한테 싸워가지고 밀려나죠. 그래서 인도 차이나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 식민지 쟁탈전의 목적은 이제 왕조 이해관계가 작용되고 세력 균형 유지 목적이 있다. 그래서 식민지 정제 그 쟁탈전 식민지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하거든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래서 이게 왕조 전쟁하고 겹쳐요. 네 번의 왕조 전쟁하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 했었죠 예전에. 이것도 100년 전쟁 했어. 그래서 이걸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 해요. 식민지 쟁탈전을. 그래서 이걸 마무리한 조약이 나중에 이제 파리 조약이죠. 파리 조약.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지리산의 발견의 결과를 볼게요.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와. 기출에 주로 나온 게 지리산의 발견 결과야. 그 예전에 이제 최근에 상업평론도 나왔죠? 자, 일단 지리산의 발견 결과 유럽인들이 여러 식민활동을 하게 되고 국제경제에 격화되면서 이제 식민지들에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계사에서 동서문화사회가 이제 접촉이 확대되면서 요때부터 유럽 중심의 참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돼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개별적인 문화권에서 따로따로 놀았어. 물론 교수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지리산의 발견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의 유럽 중심의 어떤 세계권 이제 세계사 성립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근대사 때 그 서술 방식은 주 문화권이죠. 근데 이때부터는 지리산의 발견 이후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주제 중심이야. 이거 주제 때는 누가야? 유럽이죠, 유럽. 유럽이 이슈를 주도하잖아, 이때부터. 예. 그래갖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16세기 이후부터
참다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됐다. 물론 이제 역교론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다 하면서 반대하고 19세기 때부터 했다 한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부터 세계사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역사를 뭐 집사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유럽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유럽적인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이죠. 원래 유럽은 16세기 이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전에는 인도와 그다음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한동안 또 19세기까지 계속 그랬고. 근데 요게 보면 유럽이 아메리카와 이제 요 뭐냐면 아프리카 또 상강무역에서 떼돈을 벌었잖아요. 예, 금과 은을 낙찰하고 뭐 노예도 가지고 오고 그걸 이제 금과 은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이 필요한 아시아 물자들을 이제 뭐냐면 사들여 뭐 차나 비단, 도자기 그리고 이제 또 이걸 통해 자본을 축적을 하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19세기 때 이제 넘어와서 산업혁명에서 결국에는 인도와 중국을 제패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유럽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토대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 상황을 이제 볼게요. 자, 아프리카는 이제 그 전에 뭐 가나 왕국이라니 뭐 말리 왕국이 송하이 왕국 등등등 있었어요. 근데 이런 왕국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보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주로 이 상강무역부터 이제 볼게요. 자, 8세기 이후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서 노예 무역을 중심해가지고 근데 신학력 개척을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했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영국이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상강무역 하게 되는데 이 상강무역 포가 예전에 그 15년 기출문제 한번 나왔고요. 예, 문제 그 자체는 안 나와도 표가 나왔고 03년 기출문제 상강무역 포가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부분이. 자, 여기 상강무역 특징 보면 자, 영국이 중심이에요. 여기는. 자, 영국이 인도부터 면포나 차를 받아들이죠. 근데 영국의 입장을 때는 이쪽에 은이 계속 빠져나가잖아. 은과 금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벌충하냐면 북미 이제 식민지나 중남미 식민지에서 벌충을 해.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여기에 북미 식민지와 중남미 식민지에서 그 당시 그 뭐냐면 노예를 이제 아프리카 갖다 팔고 거기에서 막대한 담배, 넘주, 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요. 그 노예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얻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추장들에게 면포와 모기를 줘.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주는 대신에 주변에 있는 부족도 잡아와라. 그러면 잡아와서 노예를 갖다 바치잖아. 그러면 영국이 그걸 다시 이제 그 식민지에게 보내주고 여러 가지 물자나 금은을 받아가지고 중국이나 인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무역이 상강무역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건데 원래 상강무역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주도를 했는데 나중에 영국이 이제 주도를 하게 돼요. 이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19세기 때 들어가면 이게 비난을 받게 돼. 왜 비난을 받게 되냐? 영국은 19세기 때 초반에 들어간 자유주의 영향으로 노예를 금지시켜요. 영국 내에서. 그래도 이게 무슨 노예 무역을 하냐 계속 결국에 19세기 초중반 들어가면 아예 금지시켜 버리죠. 그래서 상강무역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영국이 그 주도를 해서 이제 18세기 때 주도했고, 그 전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스페인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도를 했다. 자, 그 결과를 보면, 노예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인구가 감소돼. 특히 성비가 불균형이 있는데, 왜냐면 남자 노예를 더 선호했거든, 여자 노예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 행해지고, 그 아프리카에 이제 대규모 이산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요거 이제 결과부터 이제 할게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건너뛰는데 저쪽 잘못 건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유럽 경기 비약적 발전 보면, 자,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했죠? 어디에서 어디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그래서 이거 영향을 북유럽 르네상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르네상스도. 그리고 이제 지중해 지역의 도시보다는 대서양 연안 도시들이 선정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자, 그리고 새로운 산물들이 전래되죠. 이게 유럽인들 생활 변화를 초래했는데, 자, 아시아부터 차나 면화들이 이제 가지고 오고, 향신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돼. 그 다음에, 아메리카부터 담배, 타바코라고 부르는 담배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예, 감자는 이제 이게 들어오면서 에스프레 피사노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구황식물로 감자, 기아 방지용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코코아, 그 다음 옥수수. 옥수수는 아메리카 식민지의 아메리카인들, 그러니까 인디언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옥수수가 이제 들어오게 돼. 옥수수. 그 다음에 사탕수수에 뭐 설탕, 토마토 이렇게 있고 거꾸로 신대륙에 구대륙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소 없었죠 예전에? 뭐 말도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거기 그 신대륙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소, 말. 그 다음에 이제 사탕수수도 원래는 없었어.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메리카에서 이제 사탕수수 농업하면서 설탕이 많이 건너오잖아요. 예, 이거는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쁜 것도 많이 들어오죠. 여기는 이제 아메리카에서 뭐 들어온 게 저희 신대륙에 들어온 게 이제 뭐냐면 천연두, 그런 거, 패스트. 그러면 인구가 많이 격감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매독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독은 이제 아메리카에서 들어왔다고요. 신대륙에서. 이렇게 이제 신대륙, 부대륙을 전파시킨 거고, 하여튼 각종 질병도 같이 들어와. 예. 자, 그 다음에 또 산업혁명과 가격혁명을 이제 익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격혁명과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산업혁명은 식민지를 통해서 확보를 통해서 이제 성립됐는데 이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게 산업자본가들이야. 이걸 연결 보려면 산업자본가들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산업자본가는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이제 산업자본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메리카에 있었던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산업자본가들이 아메리카 산물도 유럽에 가져오고 유럽을 다시 아시아 가져오고 거꾸로 아시아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득을 챙겨. 그래서 부를 축적하죠.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원거리 그 무역을 통해서 각자 좀 싼 데에서 좀 비싼 데로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 금과 은을 얻고 그래서 등장한 게 산업자본가들인데 자 산업자본가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럽사에 큰 변화를 일으켜요. 그 중에 하나가 상업혁명인데 상업혁명은 이제 주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산업자본가들이 이제 부를 많이 축적했잖아. 그 부를 축적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에 투자하냐면 선대제 형태로 해갖고 농촌수공업에 투자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촌수공업 직인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뭐냐면 그 농촌에서 이제 농촌수공업이 이제 상당히 번성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중심의 길드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해체돼요. 왜냐면 그 당시 가격 흥분도 있었고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길드 체제 가지고 생산량을 회복할 수가 없어. 생산 확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원식 그 당시 주변의 농촌 수공업들 이제 뭐냐면 선대제 형태로 지배를 하면서 생산을 가속화시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길드가 해체돼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시장이 확대되죠. 왜냐면 예전에 이제 뭐 가격혁명과 연결되었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상품도 많이 들어가니까 또 남미 나 아시아 시장이 또 확대되고 그다음 아까처럼 중세적 길드가 해체되고 그다음 시민계층 형성과 자본주의 본격적 발달 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뭐 동인도 회사 뭐 서인도 회사 등 독점권을 이제 주게 되고 요때 시민계층들은 무슨 시민이죠? 상업자본가들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상업자본가들은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추적하는 사람들이야. 뒤에 산업혁명 때 산업자본가와 좀 경우가 달라요. 자, 그다음 근대적 기업이 출현되는데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왜 만들어졌냐면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배를 가지고 원거리 항해를 가잖아. 아시아나 저 신대륙에. 근데 개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걸 그래갖고 처음에는 왕이 지원해줬지만 이제 개인이 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주식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배를 이제 만들어갖고 한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금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한 만큼의 뭐냐면 이득을 얻는 거죠. 주식을 만큼. 그러면 손해보면 리스크도 어떻게 해? 그만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에서 만든 건 뭐냐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주식회사 형태인데 나중에 주식을 이제 갖다 파는 시장 과정에서 먼저 채권 주식시장이 발달되죠. 네덜란드를 중심해서 나중에 영국 등등 금융업이 발달하게 돼. 그 다음에 인허회사는 이제 안건과 연결돼서 독점권을 얻는 회사들 얘기하는데 대표적 각국의 동인도 회사니 뭐 서인도 회사니 뭐 그런 것들 만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금융제도를 발달했다. 그 은행이나
교환원, 그다음 주식제도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왜 하냐면 원거리 항해를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투자를 극대화시키면서 자금을 홀쭉 모집하기 위해서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물 거래도 하고 주식시장 하고 뭐 오늘날 말하는 그 금융법도 여기 거의 보였다고 보면 돼. 그래서 초창기 때는 네덜란드에서 발달됐죠. 근데 이제 점점 어디로 가죠? 금융의 중심지가 영국 런던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어디가 있죠? 미국이 있죠. 미국. 자, 그 다음에 교육 상품의 다양화. 이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기존품들만 이제 했던 것이 대중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대중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설탕, 차, 담배 이런 것들 원래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뭐 향신료 그런 것들이 일반민의 기호를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 옥수수, 감자, 뭐 나중에 고구마 이런 것들인데 옥수수, 감자는 서민들 식생활을 개선해요. 예. 그래서 감자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산업혁명도 가능했다고 하죠. 예, 감자를 먹고 이제 근데 어저께 제가 감자를 먹어봤어요. 이제 감자 고구마인데 맛있더라고. 되게 맛있어요. 고구마도 맛있고. 예. 감자 고구마가 척박한 환경에서 많이 생산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초창기 때 감자 고구마 안 먹으려고 했어. 왜? 못생겨서. 이상하게 먹는 것도 못생기고 따지더라고. 바퀴벌레도 자주 먹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그게 맛있는데도 바퀴벌레니까 징그럽잖아. 하여튼 옥수수 감자인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많이 먹게 돼. 나중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옥수수도 이제 많이 먹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여담이지만 이제 감자에 대해서 예전 감자병이라 해가지고 그 유럽에 이제 18세기인가요? 그때 덜 확산이 돼요. 특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감자병이 확산되니까 그 당시 아일랜드는 되게 소작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된 밀을 자기가 먹지 못하고 지주한테 갖다 바치고 자기는 감자만 먹는 거야. 근데 감자병이 도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아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아일랜드 못 사니까 어디로 가게 되죠? 미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그래서 그때 이제 케네디 가문도 그때 건너간 그 아일랜드 가문이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윤과 자본이 축적되면서 이제 산업 자본이 형성되고 또 인도의 면제품이 확산되고. 그래서 원래는 인도의 면제품이 영국에 들어왔는데 거꾸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영국에서 이제 인도의 그 목화를 가져와다 여기에서 값싸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확산되죠. 그래서 19세기 역전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산업혁명이 됐고, 가격혁명이 예전에 이제 18년도에 나왔고, 한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자, 신대륙의 금과 은 등의 기금속이 유입되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공급량은 딸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종전의 길드 체제 가지고는 더 이상 생산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물가 폭등하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향은 임금 노동자, 공공 지주들은 화폐지대 고정자산들 소유자는 분리하게 되고요. 상공업자 농민들에게는 이득이 돼요. 상공업자는 왜 이득이 될까요? 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해요? 아니죠. 지금 삼성 재벌도 자기 돈 가지고 안 해요. 다 빌려거나 이렇게 해서 주식 받아가지고 빌려서 하는 거야. 차입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 공짜로 빌려줘요? 아니죠.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명목 이자가 점점 그대로지만 실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예를 들어 10%인데 뭐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제로 5% 정도, 4%. 그러니까 상공업자들은 되게 유리해. 자, 농민들에게 유리하죠. 왜 농민들에게 유리하냐? 자, 일단 농민들 때는 주로 소작인들이 많으니까 소작료를 지불해야 되잖아. 근데 명목 그 지대는 그대로인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실제 되는 건 낮아지죠.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그다음에 은행이나 지주는 밥은 멍청이냐? 그 당연히 물가 뛰면 그만큼 더 오르겠죠. 네, 그런 반론이 있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는 그렇게 적겠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지리산 발견 부분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개론 부분에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어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지리산의 발견 배경을 이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배경 중에 하나가 아까 언급한 오스만 투르크가 레반트 무역에 진출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동방무역을 폐쇄됐기 때문에 또 동방산맥에 중세를 했기 때문에 지리산을 발견해놨다.
그에 대한 반론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주요 도시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반론이 있으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그 바스코 다가마가 그리스도교와 한국을 찾아왔다. 근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프레스트 존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프레스트 존이 있는데 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뭐냐면 중동에 있는 아랍을 이제 견제하거나 점령하려고 했다. 종교적 목적 때문에 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후추죠. 후추나 이런 것들, 계피 뭐 이런 것들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이 독점을 했는데 너무 가격이 폭등하니까 직접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이, 특히 포르투갈 상인들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동방무역에 대한 관심.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로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좀 약간 가장이 있죠. 뭐 디방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면 황금이 가득 찼더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욕구를 많이 잡게 했죠. 물론 동방경로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거 보고 들었냐 많이 많아. 마르코폴로 갔냐 안 갔냐 말도 많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비춰진 그 동방의 모습이 상당히 잘 살잖아. 거기 가면 일확천금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욕구를 자극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배경이 있더라도 거기 갈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뭐 화성 뭐 저기 뭐 지구형 행성 막 찾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가지 못한 이유가 뭐야? 기술이 없잖아. 가려면 뭐 수천만 년 걸리는데 그거 어떻게 가? 자,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이제 지금 그 당시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일단 항해술 같은 것들이 발달됐고 등등인데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 기술적 발전을 보면 일단 천문학과 지리학의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항해에 이제 적용할 수 있었고 그다음 선박의 기술 이런 것들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얀무기 발달 이런 것도 있고요. 관련 지식들도 뭐 지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는 것도 있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배 형태가 카라반선이 있다는 거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총주의 갈래선보다는 카라반선을 외웠고 적극적인 이제 뭐다 이거는 범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항선 선박에 이제 적용됐고 이 카라반선이 더 발달된 게 뭐냐면 갈리오선이야. 갈레온선. 예. 그래서 갈레온이라는 선박이 발달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페인 중심의 대서양 무역을 뭐야?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갈레온 무역. 예, 카라반보다 더 규모가 더 커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게 점점 대형화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 유럽 같은 데서 저기 이제 아시아나 남미 지역이나 북미 지역 가요. 그러면 물건만 적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 생산 단가가 낮죠. 한번 가려면 많은 인력과 돈과 이런 것도 투자해야 되는데 뭐냐면 많이 가지고 와야 될 거냐. 그래야지 나눠 먹기 더 편하고 돈 좀 뽑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박 규모가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게 돼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 쭉 읽어보시면 있고, 그 다음에 지리산의 발견 가능케 했던 것도 집권적 통일국가 형성,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도항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포르투갈 보면 엘리케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시망봉을 이제 발견했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아이고 그 포르투갈 동방경로에서 보면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향신료 같은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했어요. 그 후추, 육두구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몰라카 제도죠. 이 몰라카 제도에서 이제 그걸 찾으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아부카르케 있죠. 이 사람 이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호르무즈, 고아, 그 다음에 말라카 이 3대 요소를 다 장악을 했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역 거점 확보야. 그러니까 그 지역 내륙까지 가서 뭐 식민지 개척보다는 무역 거점. 왜냐면 포르투갈이 그렇게 인구라든지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거점 확보에 치중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3대 거점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명나라 때 마카오까지 이제 확대해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쭉 넘어가서 콜럼버스가 이제
치사하게 발견을 했고, 아메리칸을. 그 다음에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이제 뭐냐면, 이게 신대륙이라는 걸 발견했죠. 쭉 내용이 있는데,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간의 어떤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서 교황이 준비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조약이에요? 예, 토르데시우스 조약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가 어디죠? 브라질이죠. 브라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넘어가서 이제 있고, 쭉쭉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마젤란이 세계 최초의, 뭐냐면 일주를 했다. 요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아이고. 자, 그러면 에스파냐 신대륙 번역을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중요한 건데, 좀 볼게요.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신대륙에 있어서 16세기 초 20세기 직접적인 탐험가 시대였다면 다음 30년간은 에스파의 직업적 정복가인 콩키스타도예요. 콩키스타도 시대였다. 이 정복자들은 아주 작은 그 수의 병력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중남미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유럽의 최초의 강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했어요.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100명, 200명밖에 안 되는 인원 가지고 강대한 이제 그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을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무기가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즈텍 문명이나 잉카는 발달된 그 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철기가 없었어. 그리고 주로 이제 무기가 이제 석기, 아주 단순한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포나 이런 철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들에게 뭐 이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내부 분열이 너무 강했어. 내부 분열. 등등등 해가지고 그 뭐냐면 적은 수를 가지고 뭐냐면 강대한 이제 식민지 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원주민들이 있었죠. 이들은 예전부터 베닝해역을 이제 육지로 삼아서 연결해가지고 건너는데 아마 몽골 계통의 인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인들 건널 무렵 그들은 대부분 신석기 문화 단계에 있었고 주의할 것은 신석기 문화에 있다고 해서 야만 쓰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음에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잉카 문명이라든지 그 뭐냐면 그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발달된 국가도 있었고 도시 문화도 있었고 건축도 되게 뛰어나게 지어졌어.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되게 양극화야. 어떤 데는 되게 발달돼 있는데 그 무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냐면 발달이 못했어. 그러니까 무기 차이가 거의 10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채집과 사냥에 종사했다. 그러나 오늘날 멕시코의 안데스 산맥에는 중앙고지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에 오니에테 유산 도시 문명, 그러니까 신석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있었는데 마야 문명이 이제 있고요. 이 마야 문명은 이제 약간 사격 문자도 있고 독특한 조각의 미술도 발달됐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즈테인들이 멕시코 고원 일대를 정복하고 마야 문명을 계승했죠. 그래서 마야 문명은 이제 제1차 마야 문명, 제2차 전기 마야 문명, 후기 마야 문명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는 전기 마야 문명이에요. 전기 마야. 그래서 전기 마야는 아즈테인들이 점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아즈테 문명은 상형 문자 달력을 갖고 기금속을 채굴 하고 장식구를 만드는데 특히 기금속 뭘까요? 금과 은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애들이 좋아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장대한 피라미드 신전. 우리가 피라미드 신전하면 이집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그 아즈테인도 피라미드 신전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이집트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집트인들은 주로 무덤이죠. 파라오의 무덤인데 얘네들 말 그대로 뭐냐면 신전이야. 그래갖고 이 신전이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신전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갖고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이게 좀 약간 비난을 받는데 그 아즈테나 저기 아즈테나 잉카나 주변의 민족들을 이렇게 자기 다른 부족들을 정복을 해요. 그냥 정복하면 얘네들 살려둬가지고 뭐 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자들 일부 잡아와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주네요.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잡아오면 예전에 다른 영화 있는데 잡아오면 신관이 와갖고 그 돌칼로 심장을 꺼내요. 그래놓고 심장 보여줘. 그래놓고 목을 쳐. 목을 치면 이걸 이제 뭐냐면 띠 해갖고 나머지 시체들은 이제 뭐냐면 거기에 버려두거든요.
그럼 그 시체 먹겠다고 막 달려들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뭐 신의 영광을 뭐 해가지고 받겠다 하면서 하는데 문제 시체를 이제 안 먹고 이제 그 식인 문화가 좀 있어. 놔두잖아요. 근데 얘네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체만 쌓아두고 그냥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전염병도가 맨날 전염병도 죽고 그래.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즈텍인가 잉카인에 대한 주변에 부족들의 적대감이 되게 높았어.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들이 온다니까 얘네들이 이제 올 때는 기분 뭐냐면 잘 된 거지. 아직 이참에 서양 세력과 손을 잡고 누굴 치자? 잉카 아지트를 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인디아나 붙고 있지만 얘네들 입장에 볼 때는 그 서양 세력들이 더 좋은 거야. 우리가 볼 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게임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미국을 지지했어, 일본을 지지했어. 미국을 지지했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내부 분열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라미드 신전이 좀 신전 역할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앞에 이제 그들은 종교에서 인신을 공양하는 관습도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스페인 지배자들이 이제 우리가 합리화시킨 거, 얘네들은 야만족이다.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합리화시키는 그런 걸 이용을 하겠는데, 자, 페루에서는 13세기 초에 이제 잉카 제국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제국주의 정책을 했죠. 주변의 도시와 강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통합하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지배자와 그 다음에 관료와 군대를 거느리고 군림하게 되죠. 이 토착묘는 관계 농업에 의존하게 되고 주로 이제 곡식이 옥수수예요. 예, 이 옥수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10만 품이면 꽃바로 이제 다 자라. 그래서 옥수수를 재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는 감자를 생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는 주로 나무나 석회를 사용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금속기 문화가 없었어요. 금속기가. 그래서 철기는 거의 없었고 청동기는 조금 있었어. 청동기는. 근데 주로 나무나 석회를 가지고 이제 했다. 말은 몰랐어. 말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구대륙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있고 금은 세공 기술이 발달됐고 피정복민의 공납을 거두었다. 예. 그 다음에 1520년 이전에 서인도 제도는 대부분 큰 섬으로 개발되어 수많은 에스파니아가 이주됐고 그 다음에 이스파니아와 쿠바가 그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제 발부와 그 탐험대 이후 중남미 토착 문화에 관한 소식과 그들의 많은 기금수를 보유한 등을 정보가 들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이걸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탐험을 했죠.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코르테스와 피사로라고 유명한데 이들 뭐라고 한다? 콘키스타드로 정복자라고요. 스페인어로. 자, 코르테스를 보면 에스파냐 하급기조인 코르테스는 600명의 적은 병력을 가지고 멕시코 정복을 하게 돼요. 그때 아지테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아지테를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마야 지역까지. 요때 마야 지역은 후기 마야 문명이에요. 유카타 반도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잉카, 여기는 이제 멕시코 정복은 좀 힘들었어요. 이거는 잉카는 금방 정복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르테스가 정복했다가 또 뺏기고 그 수도까지 갔다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거기 간신히 또 오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점령했어요. 여기는. 근데 잉카는 피사라가 이제 했는데 이 미천한 출신이라는데 되게 이제 어떤 출신이냐면 하급 귀족 출신인데 서자들이 많아요. 서자들. 예.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서자들이 좀 차별받았잖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근데 그 유럽에서는 아예 아버지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 때. 왜냐면 유럽은 첫째 1분 1처제죠. 그러니까 서자들은 호적에도 안 올려.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별로 많이 안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군인, 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피사도 같은 코르테스 같이 뭐냐면, 모험, 탐험가, 이런 거에서 이제 일확천금을 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하여튼, 자, 코르테스보다 이제 적은 병력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잉카 제국의 계승자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얘네들 관계 통해서 쉽게 이를 정복해. 이게 잉카 제국의 그 내부적 문제가 많았어요. 그 왕위 계승 다툼도 있었고, 그 안에 또 뭐냐면 내부 분열도 있었고, 피지배층의 반발, 거기다 무기까지 열세였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사로나 이제 그 코르테스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피사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잘 나갔다가 나중에 스페인에서 직접 통치하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 자녀 세력들이 뭐냐면 없어지면서 스페인의 직접 통치로 넘어가게 돼요. 자, 하여튼 이러한 세계 식민지는 에스파냐와 별도로 국왕이 직속하고 이의 통치를 위해서 별도 왕실회의가 마련됐다. 현지에선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과 지방장관이 행정을 책임지고 도시와 지방의 자치적인 기구가 설치되었다.
에스파냐 시민 사업에 있어서 이교도들이 있고 시민사회 이교도들이 있고 그들 외에 야만적인 원주민들 교화 사업이 가장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식민지에 따라 프란체스코파를 비롯한 수도사들의 활동이 발언권이 컸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에코미안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코미안다는 원주민들을 공납을 징수하고 강제 노동력을 이제 징발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걸 본 이제 프란체스코파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포교를 하려니까 인간적으로 좀 약간 안 된 거야. 이 원주민들이 이제 착취당하잖아. 그래서 그 당시 그거에 대한 비난 기사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개선해야 된다. 에코미니안다의 어떤 뭐냐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뭐냐면 요구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 개선이 돼가지고 에코미안다 제도가 이제 나중에 폐지되죠.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또한 왕권의 권위에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과 이를 간장하는 법관은 국왕에 매우 충실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국왕의 신임을 받고 경우에 따라 총독이나 지방장관에 대한 감시 역할을 했다. 자, 식민 통치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원주민화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에스파냐는 형식적 간대하고 인도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즉 원주민은 국왕의 직접적인 신하로서 자유로우면 노예할 수 없고 토지와 재산을 항유하며 에스파냐 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에스파냐 정부는 대부분 자기 부담으로 신세계를 개척하고 에스파냐 식민지인을 만드는 큰 공헌을 정복자 후손들의 것들을 콘키스타 요구들 어느 정도 뭐냐면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다. 입주자 요구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개인 정복 사업들은 다 자기 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본조는 이제 보장해줄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무슨 정책을 했냐면 그들에게 일정한 영지를 주고 영지 내에 원주민으로부터 공납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무슨 제도가 하죠? 에코미안다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재작년인가요? 에코미안다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여 임금의 원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허용했다. 이 경우 이거 에코미가 주 내용이죠. 이 경우 적절한 임금 지불이 규정되긴 했으나 이러한 제도가 에코멘다라고 해서 악용되지 않은 법이 없었다. 에코멘다는 이제 에코미안다를 부여받은 자 권한을 주로 어떤 사람인가? 전복자나 그 후손들 얘기하죠. 자, 에코미안다는 사법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실제 이 제도는 원주민의 착취의 원천이었고 에코메다가 거둬들인 공납은 각종 유리한 사업에 경영하여 원주민 강제 노동에 부여먹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 이걸 이제 개선하자.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예문 중에 라스카스라는 사람이 있어. 라스카사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보고도 올려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에코미안다 제도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개선하자 해가지고 1542년에 카르 5세가 칙령을 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법 또는 인디아스 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디아스 신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에코미안다 제도가 폐지가 돼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원주민들 노예를 이제 뭐냐면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원주민의 노예가 있었나 봐요. 에코미안다 공식했지만 또 계속 노예가 생기니까 노예가 된 데를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에코미안다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이런 정적을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폐지돼도 실제로 에코미안다 폐하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라스카사스 관련된 사례가 나오고 보고서 나오고 다들 바탕으로 에스파냐 정부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도입한 제도를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저도 답은 이렇게 다 나왔죠. 에코미안다. 이렇게 이제 다 나왔어요. 그 내용을 쓰고. 근데 라스카사스의 명칭은 이제 라스카사스 보고서는 에코미안다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문제점 지적한 걸 바탕으로 에스파냐가 새롭게 이제 도입한 것은 이게 이제 뭐냐면 에코미안다보다는 인디아스 신법. 왜냐면 라스카사스의 원주민의 짧은 보고서가 154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42년이 에코미한다 그 뭐냐면 법을 폐지한 때요. 그래서 인디아스 신법을 도입한 해거든요. 그래서 인디아스 신법 내용을 쓰여야지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기로는 그 출제 교수가 이걸 인디아스 신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에코미한다 내용을 그대로 그냥 썼나 봐요. 그 답안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가 사료를 라스카스 보고서를 그 뭐냐면 인용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낸 것 같아. 그리고 답은 그냥 대충대충 그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들 그냥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한 것은 인디아스 신법이 맞긴 맞아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에코미한다 제도를 내긴 냈는데 답은 다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개정판에 답도 일단 인디아스 신법으로 유사 답안을 적어놓을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시험 문제 낼 때 출제 교수가 바뀌면 에코미한다가 아니라 인디아스 신법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초기에 신세계에 건너온 에스파냐 사람들은 토지를 구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는 대부분 군인, 선교사, 법관을 포함한 행정 관료들로서 식민지 사회의 지배층이었다. 그들이 얼마 안 가서 각종 이권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권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는 에코미한다를 부여받은 초기 정복자 그 후손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에코미한다를 이제 무한적 부여받을 수 없고 또한 식민지의 관리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뜬에게 입신한 백인 중에 빈민들이 생겼고 그는 원주민과 어울려서 살면서 곡장 말썽을 부렸다. 그래서 원래 남미에 들어온 백인들은 뭐 하층민뿐만 아니라 지배자층도 잠깐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가요. 거기 거주한 목적이 아니라 금과 은을 이제 뭐냐면 가져가려고 한 거지. 돈을 벌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안 들어와요. 되게 남자들만 들어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뭐냐면 원주민 여자들과 같이 동거하거나 뭐 아내를 삼거나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새로운 이제 에스파냐와 원주민의 혼을 아닌 메스티조가 들어오죠. 이들이 이제 지금 남미 지역에서 주 인종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수가 점점 늘어나요. 예, 메스티조 수가. 예. 그리고 나중에 또 흑인들도 들어오죠. 흑인 노동력도. 그러면서 흑인들하고 이제 또 백인들과 또 눈이 맞아가지고 나타나.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물라토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원주민하고 흑인 간에 또 눈이 맞아가고 해. 삼바? 그래서 메스티조, 물라토, 삼바. 근데 또 그들끼리 또 뭐냐 혼혈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위에는 스페인 지도자, 백인 지도자. 그래서 그 백인 지도자들 두 개 계층이 있죠. 그래갖고 원래 본토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자라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메스티조, 그 다음에 물라토, 그 다음 삼바,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해요. 이 구조가. 그래서 지금 남미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층 구조 때문에 뭐냐면 상당히 뭐냐면 양극화 됐다. 백인들은 되게 잘 살아. 스페인 예전에 지배층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메스티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인디언 출신들 되게 못 살아요.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예. 그런데 이에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경우가 다르죠. 북미 지역은 아예 거기에 그냥 살려고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같이 들어오죠. 캐나다나 미국 같은. 근데 여자가 같이 오기 때문에 부인이 있기 때문에 인디언 여자가 눈이 맞을 수 있었어요. 근본적.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거기에는 그 혼혈 사회가 없어. 그냥 백인이면 백인이고 흑인은 흑인이고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종이지.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는 좀 다양한 이제 뭐냐면 문화적인 형성, 그 짬뽕 문화가 형성됐다. 그래갖고 되게 스페인 식민지는 라틴 문화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영미 식민지, 영국하고 그 프랑스 식민지는 그 앵글색슨 쪽이죠. 영국 식민지는 그 문화권이 달라요. 이런 측면에서.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주고 이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주로 이제 목축업을 권유했고 왜냐 스페인 지역이 이제 목축을 발달했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들을 이제 베스트조나 그 당시 흑인 노동자 원주민 노동자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농업이 발달됐냐면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됐다. 그래서 사탕이나 담배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있고 처음에 원주민 농업을 많이 사용했지만 나중에 많이 많죠. 이게 많이 죽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가지고 와요. 예, 그래서 흑인 노예를 이용했다. 자, 그 다음에 목축과 이제 사탄 자유배를 많이 또 했지만 또 이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금과 은이죠. 예전에 그거와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래서 금과 은은 이제 기금속 채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초기의 정복자들은 아즈테크나 잉카 제국을 보유한 금과 은을 마구잡이 탈취해 사복을 채우고 공부에 보냈다. 그러나 점차 금강과 은강을 탐색해서 이들 채굴하였고 16세기 중엽에 멕시코의 포토시와 같은 풍부한 강맥을 발견했다. 자, 이거 이제 있는데 예전에 포토시 강산이 나왔죠. 포토시 강산. 예, 포토시 강산. 포토시 강산이 나왔는데 이 포토시 강산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잖아요. 근데 포토시 강산은 멕시코에 있는 제도가 멕시코 강산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 있죠? 멕시코는 아카폴로가 있는 거고 여기 아마 포토시가 페루에 있어. 페루. 제가 알기로는 볼루비아 있다. 볼루비아. 예, 볼루비아. 이게 잘못된 거야. 예, 멕시코가 아니에요. 예, 볼루비아에 있는 거죠. 예, 멕시코에 있는 거는 뭐냐면 사카타 강사야. 사카타 강사. 카스 강사야. 메xi코의 제가 발음이 안 돼. 사카테 카스가 강산이죠. 예. 그래서 사카테 카스 강산이 있고요. 그리고 포토시인데 엄밀히만 포토시도 강산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왜 강산을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포토시는 뭐냐면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예. 그리고 원래는 포토시에 세도리코라는 강산이 있어요. 세도리코.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세도리코 강산. 그래서 부유한 산의 이름인데 거기에 걸맞게 은이 되게 가득 찼어요. 그래갖고 스페인 한동안 돈줄 역할을 했던 게 세도리코 강산이고 세도리코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형성됐는데 이게 뭐냐면 포토시예요. 포토시. 예.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포토시를 이제 예전에 쓰는 것도 맞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강산 위치는 강산 이름은 세도리코고 세도리코 주변에 이제 뭐냐면 그 도시가 포토시예요. 예. 그래서 한때 10만 명 정도 했고 지금도 여기에 보면 이제 세도리코 은강이 있는데 물론 예전보다 생산량이 적긴 했지만 그거 먹고 많이 이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포토시 세도리코 강산에서 이제 채굴된 은이 태평양을 거쳐가고 중국 건너가죠. 필리핀 노선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대서양도 건너서 스페인으로 건너가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을 건너가는 거 이런 걸 무슨 무역이라고 하냐면 갈레온 무역이라고 해요. 갈레온 무역. 예. 그래서 되게 이 남미 지역에 있는 은들이 두 방향을 가는데 하나는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필리핀 거쳐서 중국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쪽에 유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처음에 유럽으로 많이 갔어.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 근데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 자체가 그냥 자체적으로 뭐 산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은을 뭐 전쟁 비용이니 뭐 사치품 쓰고 관료제 유지하는 다 써. 그래서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나 네덜란드 그런 상공을 발달한 지역도 있죠. 그런 데서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갈레온 무역이 왜 발달됐냐면 일단은 이제 원래는 처음에 유럽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게 뭐냐 해상력을 그 당시에 해군력을 해상 패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쪽 가면 다 영국한테 막히는 거야. 대서양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에서 이득이 없으니까 태평양 쪽 방향을 돌려가지고 갈레온 무역을 하는 거야.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무역을 하고 거기에 또 인도네시아까지나 동남아시아에서 상강국까지 해갖고 이득을 챙긴 걸 다시 뭐냐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포토시 명칭은 예전 03년 기출에 그대로 나왔어요. 03년 기출에 보시면 있어 포토시 이걸 그대로 낸 거야. 그래서 이건 멕시코가 아니라 볼루비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에스파니아 왕실은 16세기 중엽부터 이 귀중한 기금속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전함의 호송하에 20척 내 60척 구성된 대성당 정기적 운행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걸 노리고 이제 누가 했다? 드레이크가 사작선 이끌고 약탈을 했죠. 예. 거기다 이제 카레네전을 해가지고 영국한테 해상 패권을 잃으니까 이제 대서양 건너보다는 아까 갈레온 무역처럼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해. 예. 자, 하여튼 이러한 막대한 양의 기금속이 신대 요구부터 에스파에 운반되어 에스파 왕실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에 큰 자극과 영향을 미쳤다. 이게 무슨 혁명이다?
가격혁명이다. 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럼 지리산의 발견과 결과를 볼게요. 이제 이 지리산의 발견과 결과가 중요한데, 자, 일단 지리산의 발견의 결과, 그 당시 이제 그 유럽의 물질 생활은 풍요해지고 유럽의 경제 비합적으로 발전됐죠. 그래서 종래 지중해 무역으로 유럽인들이 익히하고 있었던 동방물산들 대량으로 들어오게 돼요. 값싸게. 그래서 이때 있고 또 이때 이제 대량으로 들어온 게 뭘까요? 호추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와서 차, 도자기, 이런 것도 있고 새로운 작물 같은 건 옥수수, 뭐 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호추죠. 호추 가격이 이제 점점 싸지게 되고 특히 차가 많이 들어와. 차, 중국에서. 그래서 대중 일상생활 널리 사용됐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의 상물은 역시 아프리카 신대로 많이 도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금과 상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특히 흑인 노예가 이제 값진 가격 상품이었죠. 상강무역을 통해 들어오게 되고 이 흑인 노예는 초기 신대륙의 에스파냐가 식민지에서 그리고 후에는 북미의 그 수요에 커지면서 에스파냐 왕실이 발급하는 흑인 노예 공급권이 막대한 이권이었다. 그 다음에 신대륙에서는 사탕, 옥수수, 감자, 코코아, 담배 등이 들어와서 유럽인들의 식생활과 그 당시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 이제 막대한 양과 금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물가 뛰는 무슨 혁명이 나왔죠? 가격혁명이 나왔고 자, 이 가격혁명 결과가 중요하죠. 예전에 시험 문제 또 나왔어요. 그 가격혁명 고정된 지대 수입으로 하는 지주와 임금 노동자의 타격을 주는 한편 상인과 생산업자, 신흥 자본가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했다. 특히 또 농민들에게도 유리했어요. 이런 것들이. 예. 자,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일단 지대 수입이 낮아지고, 실질 지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생산물을 생산하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금은이 유익과 새로운 상품의 도래, 그리고 보다 더 대중적인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에 못지않게 장기적인 관점의 유럽 경제 결정이 중요한 것은 유럽의 이제 상이나 제조업에 의한 강대한 새로운 시장의 추정이죠. 이때 새로운 시장은 뭐냐면 식민지나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시장 뭐 등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 경제에 큰 자극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비약적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와 자본을 축적하고 새로운 기업 형태인 주식회사가 나타나죠. 주식회사는 아까 그 기원이 됐던 게 뭐냐면 그 신한국 개척에서 또는 인도 무역에서 막대한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걸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주식회사였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가 나타나고 금융업을 보다 합리적인 체제가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동적인 세계적인 규모의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시민계급이 무역 자라나게 됐다. 요때 이제 시민계급들은 어떤 거죠? 상업자본가들이죠. 상업자본가. 산업자본가 아니라 상업자본가. 네. 자, 일부 역사가는 16세기 이후에 이러한 상업상의 큰 변화가 이를 바탕으로 한 그 유럽의 경기 비약적인 발전을 거쳐 뭐라고 한다? 상업혁명이라 한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유럽의 도시들은 이제 식민지에 열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에 탄력한 국가나 이를 참여하지 못한 도시들은 경쟁적 번영에서 낙오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 있죠.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뭐 스페인 이런 나라도 있고 또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이 이제 번성하는 반면에 이제 이탈리아나 뭐 북부 독일, 한자 동네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쇠퇴해지죠. 왜냐면 지중해 상권이 이제 대서양 상권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지적할 것은 장기적 올 때 지리산을 발견한 세계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유럽세계 팽창을 했죠. 그래서 종종까지 고립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유럽의 어떤 각자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 발전 길이 각각 연계를 이제 하면서 이제 첨단 의미의 이제 세계사가 이제 성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지리산의 발견을 했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유럽에서는 뭐가 일어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죠?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어요? 독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 예, 독일 수탈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독일과 그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사 관련 강동 내용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용을 좀 찾아보면 아이고
자, 종교개혁의 배경을 볼게요. 자, 종교개혁의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집권적 통일국가의 발전, 그래서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그 당시 교회의 어떤 지배적이고 초국가적인 교권이 지배가 붕괴되고, 교황의 권위가 실추됐죠. 뭐 바빌론 유수나 교회 분열, 그다음에 각국의 국가주의적 어떤 태도, 그 교황에서 벗어나려는 카톨릭 벗어난 국가교회주의 추세가 투쟁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갈리칼리즘 같은 거 있죠. 프랑스의 그 갈리칼리즘 같은 거. 자, 경제적으로는 봉건적 사회 구조가 변화되면서 보편적으로 조직되었던 중세교회의 어떤 사회 경제 기반이 잠식됐고 공공기족들이 몰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는 아까 원시 기독교 복구, 교부 철학,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교리나 의식을 반대하고 성직자의 권능을 부정하는 원죄이론, 예정의 고리, 의지의 소성,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한 다 이거 다 누구의 교리죠? 신교 측의 교리야. 예전에 교부초라고 다시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실시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교황하고 그 당시 루트, 그 다음에 독일 내의 상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교황과 형제는 먼저 협조 관계였어요. 교황과 형제는. 그래갖고, 있었는데, 황제는 왜 이게 협조했는데, 그 당시 이제 독일 제후들하고 황제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황제는 뭐냐면 카톨릭을 믿고 있었고, 독일주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뭘 믿고 있었죠? 신교들을 믿고 있었어. 신교 제후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와 독일 제후들이 이제 갈등이 나고, 황제는 이제 교황과 협조를 얻을 수밖에. 왜냐면 독일 제후들과 이제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교황이 필요했고요. 거기에다 이제 또 대외적으로는 또 합스부르크가 프랑스와 1세 이제 반려 왕조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반려 왕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하고 협조가 더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뭐냐면 구교인데도 불구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나 요 당시 프랑스 알렉스는 구교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이들 간에. 그러니까 나중에 30년 전쟁 때 프랑스가 신교편을 든 게 아니라 구교편을 드는 것도 요와 연결돼서 그 프랑스가 구교가 아니라 신교편을 든 것도 요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 왕조는 그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뭐냐면 독일 제후 신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어. 근데 이게 되게 이중적인 게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친신교 정책을 했는데 대내적으로 뭐죠? 카톨릭 교도를 바탕으로 해서 신교를 탄압을 해요. 이게 좀 약간 모순점인데. 자, 하여튼 그러면 이때 이제 이에서 그 당시 독일 제후들, 친교 제후들은 누굴 지지했을까요? 루트를 지지하죠. 루트와 이제 협조 관계였고, 그 다음 루트의 영향을 받아서 농민들도 루트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루트가 제기한 신화적 평등 사상 있죠? 그래갖고 농민, 루트, 독일 제후들이 연합관계였고요. 그 다음에 교황, 황제가 연합관계였고, 이 둘이 또 대립관계였고,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프랑스가 뭐냐면 대립관계였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합성국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누굴 지지해줬다? 독일 제후들을 지지했다.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는 신교를 탄압을 해요. 위군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뉴트와 농민 간의 관계는 또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그래서 농민 전쟁 때문에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뉴터를 볼게요. 뉴터. 자,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 상황은 뭐냐면 정계층 교황과 교회가 대립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교황과 교회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제 면벌부 있죠. 면벌부 이게 판매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원래 이제 어떤 제 면제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말은 그 면벌부예요. 그래서 제와 벌은 다르죠. 제와 벌 소속체도 있죠. 쟤는 뭐예요? 쟤는 자기가 지금 잘못 했으면 그 뭐냐면 이걸 짓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쟤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어. 교회가. 그렇지만 벌은 또 달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를 졌으면 용서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벌은 또 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면벌부는 죄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뭐죠? 벌을 문제는 벌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혹한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그러면 공짜로 면제하는 게 아니라 뭐죠? 돈을 받고
그 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얘네들 논리가 그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야. 카톡에서는 믿는 것,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가 선행이죠. 선행은 누가 베풀죠? 카톨릭이 베풀어. 누구의 권한을 받고 베드로의 권한을 받아서 하죠. 선행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칠성사와 그 다음에 대사. 그래서 칠성사의 80% 이제 쟤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대사는 20% 정도 사해줘요. 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사 문서가 있어요. 이걸 이제 대사락에서 발행된 문서인데 이걸 이제 대표적인 게 면벌부다. 그래서 이 면벌부는 십자군 전쟁 때 처음에는 발행을 했어.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그 십자군들에게 이걸 사면 너네들이 죽은 후에 연옥을 거치지 않고 복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친족까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죄까지. 그러니까 이걸 사면 너네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뭐 고모, 이모까지 죽은 사람도 다 연옥에 있다가 천국 올라갈 것이다. 그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개념 아시죠? 그래서 지옥가 있고 천국이 있잖아. 근데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지옥에 천국에 갈 사람 중에서도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한 사람이 연옥에 가요. 그래서 거기에다 몇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죄를 다 씻고 나서 올라가잖아. 천국에. 그러면 연옥에 기다리면 한참 무료하죠. 그러니까 면벌을 사면 뭐예요? 연옥에서 천국 등업이 되는 거야. 등업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당연히 이제 네오 10세가 또 이제 이걸 면제부를 갖다 팔죠. 성 베드로 성당의 수축 자금 마련으로. 거기에 이제 푸고가가 들어와서 판매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때 루터가, 그 당시 그 유명한 95개조 방방문을 이제 해죠. 그래서 이제 면벌부의 판매 어떤 부당성을 비판하고 독일로 했는데 이게 널리 유포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뭐가 발달됐어? 인쇄술. 그래서 이게 널리 유포돼서 민중적인 어떤 지지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제 4장 보면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기독교의 생애가 모두 회개하는 것을 거의 회개하는 것을 받았었다. 회개는 교회 절차, 그 사제의 지도에 의한 교회나 이게 교회가 칠성사죠. 칠성사. 단식, 기부, 기도, 순례 같은 것들을 해당한다.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대사행위죠. 종전의 성사와 대사를 부정한 거야. 선행행위를. 그리고 교황이 모두 벌을 면제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이 자신이 내린 벌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제의 어떤 종교적 역할 같은 것들 2조나 20조에서 부정을 해버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27조에 보면 동전이 모금 상장 안에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등업된다. 이 말이죠. 하는 것은 인간의 유혹에 불과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축복을 나눠 가진다. 이건 면제부 없이도 신이 그 얘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직접 준 거지. 교회를 거쳐서 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지. 은총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직접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때 교회에서 불려요. 그래서 한번 이제 논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나이프유시 대논쟁을 하는데 그때 신앙 진상주의를 주장하고 이때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게 느꼈냐면 루터가 처음에는 카톨릭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논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뭐냐면 카톨릭 교리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과 황제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음수 국회에서 소집을 해서 이제 교황이 루터를 파문하고 황제의 법적 권리를 박탈. 그러니까 황제가 법적 권리를 박탈했다. 황제가 법적 권리를 박탈했다. 이거 그 당시에 파문에 처해졌던 것은 너가 천국 못 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얘를 죽여도 법적인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막 죽여라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작생공의 보호하듯 피신이 들어갔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루터의 사상을 이제 뭐냐면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간행을 하죠. 독일 성경책을. 그러면서 루터파가 이제 조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루터의 사상을 볼게요. 루터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카톨릭 교리를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고 대신에 어디로 돌아간다? 원시 기독교처럼. 예. 그래서 교부 철학 있죠? 이런 체제로 돌아가는 거야. 예. 자, 신앙의 근거는 오직 뭐다? 성서다. 성서에 입각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같아서 강조한 뭐 자기식을 의역하거나 그리고 뭐 관례 뭐 연옥 같은 거 뭐 그 성경에 있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해. 그래서 성서 제일주의, 카톨릭 교회를 부정하고 면제, 뭐 면별부 판매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종교적 평등을 강조하죠. 영적 신분이나 세속적 신분 다 뭐냐면 구분 비판 모든 사람 평등하다. 영적 신분은 성직자 교황이고 세속적 신분 군주 농민 농민들이 모든 사람 앞에 다 평등하다. 신 앞에.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 신 앞에 평등한다는 거는 현실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신분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의 세계에서 다 평등하다는 거야. 신앙처럼. 근데 이걸 이제 농민에게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현실에 다 모든 사람 평등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던 거지. 그냥 좀 오해를 한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신과 인간의 직접 내면적 관계를 성립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선행, 교회에서 베푼 게 선행이자.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그 다음에 교황. 그래서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 선행을 베풀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다 미신이다.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미신행위, 선행에서 이제 대사 과정에서 이제 성인과 성모 숭배도 있어요. 이거 다 금지시키고, 금식, 순례,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죠. 그래서 이걸 느끼는 게 루터가 이제 젊었을 때, 이 사람도 사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신과 모든 것들을 좀 통하고자, 자기 제일 살고자 막 굶었어. 근데 굶었더니 그게 뭐냐면 깨달아 오는 거야. 굶어봤자 제가 사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사해주는 거는 그 뭐냐면 교회에서 베푸는 그런 대사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와 성사 인정인데, 성사를 부정했을 일단, 7성사인데 그 중에 5개 성사는 부정했어요. 근데 2개만은 인정했어. 2개만은. 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루터가 이제 카톨릭 벗어나지 못해. 이게 가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례와 성찬만 인정했다. 그래서 성찬은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 마지막 만찬 때 빵과 뭘 줬다고 했죠? 포도주가 줬다고 했죠? 그래서 말하기를 빵은 나의 사유와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맨날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교회나 성당에 가면. 근데 의미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카톨릭에서 하체설이라 해서 이걸 그대로 믿죠. 이거는 빵과 포도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하고 뭐 그 당시 그 빵이나 아니 영혼이나 뭔가 피를 먹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하체에서는. 근데 이걸 성찬을 세례를 인정하죠. 성사를 인정하죠. 좀 다른 식으로 해요. 이게 공채설이야. 공채설. 공채설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면 겉에 있는 거다는 거야. 곁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잖아. 핸드폰 사면 항상 뭐가 따라오죠? 핸드폰 케이스가 따라오죠. 마찬가지로 빵과 포도주가 그 자체가 살과 피가 있는 게 아니라 살과 피 옆에 뭐가 있냐면 빵과 포도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자체는 아니지만 핸드폰 옆에 뭐가 있는 거야. 핸드폰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 같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칼뱅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뭐냐면 성령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요게는 이제 빵과 포도주는 살과 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뭐가 돼? 하나 예수님이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칼뱅은.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걸 더 뭐라고 해석하죠? 그냥 그건 상식적 행위다. 그래서 성체 성사가 아니라 이건 뭐죠? 이제는 성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뭘 먹어요? 빵과 포도주 먹잖아. 근데 이건 성사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절차에 불과하고.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2개의 성사를 인정했다는 거. 그래서 사제의 건의를 부정했죠. 사제가 이제 중간에서 가고 신도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신과 연결시켜주는 그걸 건의를 부정하고, 그 다음 목자나 호칭이나, 이런 것들 이제 성직자 결혼 인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성직자도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성직자 결혼시키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목사들은,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하잖아요.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한놓고 이제 자기 결혼 안 하다가 그 도망간 그 수녀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많이 줬어.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게 단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식을 했는지 말해서 그 칼뱅이
아니, 저 누구야, 루터의 모습이 쫙 말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살이 후뚝후뚝 쳤어. 쪄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독일어 예배를 권장했다. 라틴어 예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예의지서 있죠? 에다스면서 자유의지로 반박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인서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는 거다. 누가 뭐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사제가 와서 하냐. 이런 걸 이제 하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의 필지 논쟁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독일 국민의 기족의 과학, 그다음 교황의 바빌루스, 그리스도의 자유. 그래서 성직은 반드시 신성한 것이 아니고 비족층의 교회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죠. 그래서 성직은 통해서만 하나님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목사 무시하고 뭐냐면 저기 그 성직자 무시해도 그냥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교회 그 갈 필요 없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냥 이것만 믿으면 돼.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야. 저 그래서 교회 안 가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교황과 성사제도 공격의 교황의 바빌루스고 그리스도 자유가 중요하죠. 이게 의인설을 주장해서 의인은 믿음을 살리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름만 이렇게 딱 이제 통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성서의 독일어 번역. 그래서 루터가 이제 작생국에 보호가 됐을 때 이제 남는 게 이제 시간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학 성서를 독일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서 보고가 근데 독일어 발전에 크게 공헌했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가 없었죠. 그래서 표준 독일어가 없어. 근데 이 성서 발급을 통해서 표준 독일어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루터가 작생국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좀 뭐냐 국가주의적 어떤 성격이 강한 루터교 자체가 국가의 보호하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루터파의 공인 과정을 보죠. 일단 루터파들이 이제 교회가 성립되고 나서 루터를 지지하는 이제 신교 제후들이와 자치도시들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슈마카트 동맹을 맺게 되고 카톨릭 지지하는 황제와 이 이제 제후들과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슈마카트 전쟁이야. 결국에는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회의를 했는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시험문이 나올 수 있어. 자, 뉴트파를 공인하죠. 근데 뉴트파를 공인할 때 종교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제후와 자치도시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지배층이 믿는 종교를 그 피지배층들이 따라 믿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뭐냐면 신교를 믿고 있는데 그 제후가 카톨릭을 선출했어요. 카톨릭을 선택을 해서 카톨릭 제후들이야. 그럼 신교들은 카톨릭 제후들 밑에는 나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옆에 신교들 믿는 재산으로 가야, 제후들 땅으로 가면 돼.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기 땅을 토지나 뭐 그런 재산들을 다 포기해야 돼. 그러면 토지와 재산들 누구 거야 될까? 카톨릭 재산이 되는 거야. 거꾸로 신교들 지역에 있는 이제 카톨릭 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제 신교 제후 밑에서 난 통치 못 받겠다. 그러면 옆에 카톨릭 제후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전제 조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토지는 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야. 요게 이제 이건데, 자, 신교들이 정관 교회 재산, 아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신교들이 이제 그 교회가 있었잖아. 그 신교들 제후 밑에. 그 교회 재산은 카톨릭 교회 재산들은 카톨릭 교도의 재산들 다 누구 땅이다? 신교의 기득권 인정해버린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30년 전쟁 전에 그 신성로마 황제가 칠령을 내렸죠. 그걸 이제 뭐냐면 다시 카톨릭 교도에 돌려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안 된다. 이거 자기 땅이 예전 예전 선조들에서 물려받은 건데 왜 돌려줘야 되냐 하면서 이게 30년 전에 어떤 배경이 돼요.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칼벤과 제사파는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집단별 자유지 뭐냐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언제 허용했을까? 이거는 베스튼 팔렌 조약 때 허용돼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베스트 팔렌 조약 이런 내용 없다. 왜냐면 거기에 보면 아우쿠스부르크 회의처럼 집단별로 인정받는 꿀이다. 종교의 선택을.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서 인정받았다. 뭐 그거 있지 않냐? 근데 항상 볼 때 총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죠? 강론이 중요한 거야. 세부 구정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원래 그 내용을 본지는 강론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베스튼 팔렌 조약의 그 여러 조약 중에 이게 본 조약이고 그 밑에 부속 조약이 있어요. 부속 조약에 있는 내용 보면 몇 년을 기준에 제가 뭐뭐를 기준했는데 뭐뭐 년을 기준해 갖고 그 전에 뭐냐면 신교들이 되었던 사람, 몇 명을 기준해 갖고 그 전에 신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신교 신자들의 종교자는 인정한다는 거야. 아무리 카톨릭교도 제국 밑에 있어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전에 믿었던 신교 신자들은 그 뭐냐면 인정해준다. 그러면 몇 년 기준인데 그때 그 기준에 그 뭐냐면 믿었다는 걸 주장만 하면 신교도 이제 인정받는 거잖아. 카톨릭교도 안에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뭐냐면 신교들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베스트팔렌 조약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강론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그거 강론을 좀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그때까지는 아웃포스트카이는 집단적 자유만 인정받았다. 자, 그 다음에 성직자 제후가 누투파 교육은 영지는 교황에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있고 누투파 영토에서는 카톨릭 교회의 사법권 행사가 금지됐죠. 교회 재판권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역사상 신앙 문제를 제후 개인이 독단으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디에 종속되게 되죠? 정치에 종속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30년 전쟁 이후에 이제 개인의 종교 선택권이 이제 인정받게 됐다. 그때 이제 내걸었던 게 뭐냐면 집단별 이제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었던 그 논리가 하나 뭐냐면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에 두 개의 종교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에는 어떻게든 신교 아니면 불교야. 다른 종교는 인정 안 해. 꼴 보기 싫으면 다른 데 가면 돼. 재산 다 포기하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영국 국교에서 그 당시 신교들, 그 당시 청교들이 어떤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 그것도 그 논리야.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루트파는 그 당시 북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북부 유럽에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되게 보면 상공업이 발달된 지역이죠. 상공업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상공업 발달된 지역에서는 카톨릭 자체 별로 안 좋아해. 막 그 카톨릭 보면 노는 날 많잖아. 무슨 기념이, 무슨 기념이 그런 게 있고 교회가 너무 간섭질 많이 해. 근데 이제 신교 같은 게 그거 없죠. 별로.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밖에 없잖아. 예.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개별적인 교회가 특징이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공지역이 되게 뭐냐면 이 신교들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다만 이제 남독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파됐다가 나중에 그 당시 이제 그 독일 농민전쟁 때 배신을 때렸다 이래서 다시 물려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북부 독일은 모두 되게 개신교 지역이고요. 남부 독일은 뭐야? 카톨릭 지역. 문화적으로 상당히 좀 달라요. 이 지역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독일의 농민전쟁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요 관계를 볼게요. 자, 이 독일 농민전쟁 당시에 이제 뭐냐면 교황하고 황제가 이제 계속 맞먹고 독일 제후, 이때 이제 신교 독일 제후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황제 싸우죠. 슈마카트 전쟁이죠. 그때 농민하고 이제 독일 제국이 싸워. 그래서 이 농민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농노제 폐지라든지 교회세 폐지 등을 주장했고 루터가 처음에는 농민 전쟁이 일어나니까 약간 이제 농민들에게 호감을 뭐냐면 표하는 입장을 표해. 나도 농민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독일 제후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농민들 비난하고 제후들을 이제 지지를 하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얘들은 이제 몽둥이 두둑이 패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농민들이 이제 루트한테 배신감을 느끼면서 남부 지역이 뭘로 다시 돌아왔다? 카톨릭으로 이제 복귀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독일 농민전쟁 배경을 보면 민중적 이단 및 정공운동의 토양을 바탕으로 루트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당시 이제 추수기 때 부정기적 부역에 대한 분노한 농민들이 봉기를 냈죠. 그래서 극단적 복음주의와 복귀, 기독교 공산주의, 신앞에 이제 많은 사람 평등하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사상적 배경으로. 그래서 이제 중부와 서남부 독일 농민들 반봉고전 항쟁이 시작됐고, 이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농민관령 12기조, 매빙갱 12기조죠. 그거 애호 두세요. 이거 싸고 나올 수 있어. 자, 그거 내용 보면 농노제와 교회세 폐지 요구,
그다음 영주의 자의적인 사법권 제한, 지대이나 공동체 소속 토지 재산의 한수, 자의적인 상속세 부과 폐지, 그 다음에 그 성직자를 종교의 집회에서 선출하자. 이런 내용도 있어. 자, 북한데, 예.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공동체 수호 어용권 보장이나 뭐, 총각 공동체 산림 이용권 보장 등등도 있죠. 이건 뭐냐, 예전에 공유지들 있죠, 공유지. 중세시대 때는 공유지에 나름답게 거기에 수족이나 어도를 할 수 있고, 총납공동체 산림도 이용할 수 있고, 방목도 이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제후들이 이걸 막아요. 공유지를 독단을 해. 그래서 거기에 사냥을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연산군이 금포지역 해놓고는 지 혼자 사냥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했다. 한계는 신구 교파와 그에 입각한 기득권 집단의 정당성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뭐냐면 그 어떤 그 새로운 교리나 논리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농민들 대규모 희생에 제후들이 진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럼 루터하고 이제 독일 농민의 관계를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뉴턴은 초창기 때 농민을 지지했어. 그렇죠. 농민운동이 가격해지니까 이제 제후를 지지하고 농민을 비난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까? 일단은 자기가 말하는 평등은 뭐예요? 죽은 후의 평등이죠. 사후평등이야. 지금 뭐 신분제 폐지하고 그런 걸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루터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었죠? 제후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루터도 이제 농민보다는 제후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결과 루터는 농민층의 지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독일 남부 지역은 카톨릭을 회귀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강도와 살인의 농민 무리들 하면서 이제 농민 무리들 강도에 이제 뭐냐면 비유하면서 이들을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미친 개는 죽이는 것밖에 없죠. 미친 개다. 얘네들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막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가 초창기 때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막판에 보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루터의 그러니까 농민 전쟁을 할 때 루터를 이제 그 루터를 비난하면서 농민 전쟁 편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모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농민운동 천년왕국의 진조를 해석하면 루터가 결별하며 루터를 욕하지 돼지 같은 걸 하면서 실제 그때 돼지같이 생겼어요. 살 둥둥 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토마스 무처는 뭐와 연결되냐면 제3세대파 연결돼. 제3세대파 뭐냐 하면 우리가 세대를 받잖아. 유아세대 받았죠. 저도 유아세대 받았는데 저는 받았는지 안 받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의미가 있냐? 유아세대 때 받은 것은 그 애가 어릴 때 받은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한다면 받아야 된다. 이게 제3세대파예요. 그러니까 제3세대파는 여러 주장도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강독하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강독 내용을 이제 칼뱅 논리는 좀 뒤에 하고 이제 루터와 그 독일 농민 배경을 좀 보고 할게요. 요거는 이거 갑자기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네. 좀 쉬었다가 잠깐 쉬고 할게요.